자, 다시. 보다 무거운 선행 제재를 위하여, 뭐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기 위하여 선행 제재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기 위해서 선행 제재라는 것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주간고사에서 점수 나오는 거 보고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손바닥 한 대씩 때리기로 했어.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는 5개를 틀린 거야. 근데 내가 그날 3대만 딱 때렸어. 3대만 딱 때리고, 아, 3대면 충분하지, 더 이상 때릴 필요는 없겠다, 3대만 맞을 거야 하고 3대 딱 때리고 끝났어. 근데 갑자기 한 다다음 주쯤 돼가지고 내가 덜컥 다시 들어오더니, 야, 생각해보니까 너는 2대 더 맞아야 돼 하고 2대를 더 때리겠대. 기분 어떨 것 같아? 그냥, 아, 그치, 나는 5대 틀렸었으니까 2대 더 맞아야지 하고 맞을래? 아니면은, 아씨, 그때 끝낸다면서요, 아,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따질 거야. 따져야겠지. 이거는 기분 나쁘잖아. 아, 뭔가 5대 맞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은 더럽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거운 제재하기 위해서, 5대 때리기 위해서 3대 때린 거 취소하고 2대 더 때릴게 라고 얘기하는 건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판례적으로 이제 어떤 판례가 있느냐, 갑이라고 하는 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했어. 뭐 음주운전을 했든 뭘 했든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해가지고 이놈이 면허 취소 사유였던 거야. 면허 취소 사유. 근데 이놈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어떻게 했냐, 면허 정지를 때려버립니다.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이 경찰서장이랑 뭐 친했든 간에 아니면은 뭐 경찰서장이 실수를 했던 간에 면허 정지를 때려버린 거야. 갑은 이제 뭐라고 생각해? 뭐 만약에 6개월 면허 정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내가 6개월만 지나면은 다시 적법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던 와중에 이게 감사해서 걸려버린 거야, 경찰청장한테. 그래서 경찰청장이, 야, 왜 면허 정지를 하냐, 면허 정지는 잘못했다, 이거는 면허 취소를 했었어야지 하고 면허 정지를 취소해 버린 다음에 면허 취소를 때려버려요. 똑같은 거야. 5대 맞아야, 3대만 맞고 끝내자, 아니야, 2대 더 맞아야 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어떻다, 내 기분 더럽더라.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 면허 정지만으로 이제 끝날 것이다. 나는 이제 면허 정지 기간만 다 지나면은 다시 적법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신뢰를 지금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 취소 행위,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행위, 이 전체가 어떻게 되다? 위법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가 위법하다. 그리고 이놈이랑 항상 쌍둥이 판례로 해서 같이 나오는 놈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갑이라는 놈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딱 때렸어. 세금 부과를 때렸는데 한 50만원 정도라고 합시다. 50만원 부과를 했는데 갑은 이게 기분이 나빠. 왜? 나는 생각해봐도 이 세금을 내야 될 사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세금 부과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툽니다. 소송으로 다퉈서 법원에서, 야, 그래, 갑이 맞아, 갑이 말이 맞아, 인용할 거야. 제가 판결의 종류 3가지 말씀 드렸나? 새로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판결에는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어요. 기각은 보통 애들이 뭔 말인지 다 알아. 기각이 뭐야? 너의 청구가 이유가 없어. 너의 청구, 누구의 청구? 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보통 행정소송을 가면 원고가 누굴까? 국민입니다. 국민. 우리 국가는 국민한테 행정소송 제기 못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다 국민이야.
예, 국민이 말이 일리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원고 기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누가 이긴 거야? 행정청이 이긴 거고 원고는 패소한 거야. 패소라는 거는 이 행정작용은 적법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용이라는 건 뭐야? 원고 너희 주장이 되게 일리가 있어. 말이 잘 맞아. 너가 잘했어. 그러니까 판결문에다가 너희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적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원고가 승소했다. 이 작용, 세금 부과 같은 거, 이런 행정작용은 어떻다? 위법했다. 그 다음에 각하는 뭐라고 했지?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우리는 판단조차 안 할 거야. 판단조차 하지 않을 거야 입니다.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그건 니네 알아서 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안 할 거야. 보통 어떨 때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건을 처음부터 구비하지 못했을 때 각하라는 판결을 때려요. 우리는 아예 판단조차 안 할 거야. 그래서 인용이 됐다는 거는 세금 부과가 어땠다? 위법했다. 세금 부과는 위법했습니다. 위법했으니까 이제 법원이 이거는 취소할 거야 하고 취소를 때려버립니다. 세금 부과는 이제 취소가 됐어요. 세금 부과는 취소가 됐다. 그 이후에 세무서장이 다른 이유를 통해서 세금 부과를 또 때려버립니다. 이번엔 100만 원 때려버렸어요. 갑은 기분이 또 나빠. 난 100만 원도 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 앞에 이 친구의 사건을 본 거야. 아, 무거운 제재 때문에 하려고 가벼운 제재 취소한 거는 위법하구나. 이거를 똑같이 들고 와요. 야, 나한테 100만 원 부과하기 위해서 50만 원 취소했네. 이거 잘못됐어. 라고 주장을 해. 똑같은 상황인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처음부터 아닙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앞에 사건 같은 경우는요, 취소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행정부야, 사법부야? 행정부가 취소하고 있어. 누가 취소하고 있어? 경찰청장, 행정부 아니야. 취소하는 사람부터 행정부야. 지금 여기선 누가 취소해? 법원 어디야? 사법부야. 취소의 주체부터 달라. 취소의 주체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별도 이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별도 이유라는 게 뭐야? 이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을 끊어버리는 표현이죠. 내가 만약에 분필을 샀어. 분필 샀는데 이걸로 세금 부과하겠대.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해. 야, 이거는 교육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부과 안 하는 게 나아져. 세금 부과하지 마. 막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안 하겠대. 다행이다. 세금 부과 안 하겠다. 근데 별도의 이유로 이 영상기에다가 세금 부과를 해버리겠대.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야, 왜 무겁게 세금 부과를 때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지. 완전 별도의 사건이지. 얘에 대한 세금 부과랑 이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다른 거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무거운 제재하기 위해서 선행제재 취소한 거 이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딱 이 분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됐단 말이야. 분필한테 5만 원 세금 부과했다. 안 돼, 세금 부과 취소해줘. 취소하고 나서 10만 원 부과한다. 분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무거운 제재, 선행제재 취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완전 다른 사건이라니까. 별도 이유라니까. 그러니까 어떻다. 이 해당 세금 부과 100만 원은 적법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구체적인 다른 위법 사항이 있나 없나 판단은 한번 해봐야겠지만, 다른 별도의 위법 사유가 없다면은 어떻게 된다? 적법하다. 별도의 위법 사유가 없다면은 적법합니다. 적법.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9급 파트에서 나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판례적인 쟁점들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뢰보호는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너무 중요한 파트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꼭 보호를 해줘야지, 보장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현직에 가서도 이 정도 개념 등은 알고 계셔야, 물론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다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알고 있으면 좀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설명드릴 거는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판례로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이 적습니다. 웬만하면 판례적인 문제로는 안 나올 거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론적인 얘기만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한 최근 10년 기출을 봤을 때, 국가직 지방직 10년 기출 봤을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얘기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론만 공부를 하면 되게 편해요. 기억하기 쉬워. 판례적인 내용들은 암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억할 필요 없어요, 판례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국가적인 유도를 했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하고 국가가 유도를 했을 때는, 이럴 때는 거의 절대 다수가 신뢰가 인정이 됩니다. 즉 누구보다 세다, 이 공익보다 신뢰가 훨씬 세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반면에 일정한 국가의 유도가 없이 그냥 사인들, 개인들, 국민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때는 웬만하면 공익이익입니다. 웬만하면. 판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국세청 공무원으로요, 국세청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잖아. 그러면은 세무사 자격증을 당연취득이었어요. 당연취득. 막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이 법이 있던 게. 그래갖고 지금은 물론 폐지가 되었어요. 지금 폐지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무사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법무사도 똑같은 거 있었거든요. 법원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면은 법무사 자격증 당연취득이라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법무사 분들이나 세무사 분들 보시면은 시험 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연취득으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은 어때요? 얘는 이 제도의 취지가 뭐였을까? 국세청에서 15년 이상이나 공부를 했으면 세금을 잘 알 거야. 잘 아니까 세무사 자격 그냥 이거 시키면 바로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 취득 시켜주자. 그 다음에 간단한 것만 교육해주고 바로 세무사 일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하는 게 취지긴 해. 근데 우리 공무원으로 일하면은 내가 범죄만 안 저지르면 안 잘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일을 완전 개판으로 해도 끼케야 징계 정도만 받는 거지 어떻게는 안 돼. 잘리진 않아. 내가 막 일을 진짜 뒤지게 못해. 세금이 뭔지도 몰라. 세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5년 동안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어. 그래도 잘리진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15년 지났다고 바로 일 그만둬버리고 나 세무사 이래버리면 국민한테 세금, 또 법무사 같은 법, 이거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야. 근데 이런 민감하고 중요하면서도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비전문가와 똑같은 사람이 이 직책을 맡아버린다고. 문제가 발생하자, 공익적인. 그래서 이 세무사 자격증 당연취득 제도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법이란 건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없어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 이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1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냥 싹 다 그럼 나 지금 빨리 사표 낼게. 사표를 싹 내버립니다. 왜? 국세청 일 진짜 힘들거든. 이 공무원 중에 진짜 빡센 데가 국세청, 법원직, 그 다음에 사복직, 얘네가 진짜 빡세요 진짜. 그래서 최근에 3달 전인가 4달 전에 법원직 공무원 한 분 과로사에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빡세. 그래서 얘네들이 다 관둬.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문제냐? 12년차, 13년차 이런 애매한 애들이 문제야. 어차피 법이 폐지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14년차 이 정도 애들은 좀만 기다렸다가 법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관두면 돼. 근데 얘네들은 한 법 사라질 때쯤 되니까 애매하게 14년 6개월 차 이쯤 된 거야. 어떡해. 이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 너네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이 세무사 자격증 당연취득 제도를 만든 것은 니네가 국세청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기 근속하면은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니네가 얘기를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기 근속에 대해서 국가적 유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근데 왜
이 유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신뢰가 발생했는데 그 신뢰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하느냐, 입법 행위를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요. 법원이 이거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치? 국가가 유도한 거 맞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거의 절대 다수가 누가 이긴다? 신뢰가 이긴다. 이거 신뢰가 이겨야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법 잘못됐다. 바꿔라.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 개정될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차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냥 당연 취득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줬고요.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과목 면제를 했고요. 0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그냥 너넨 뭐 신뢰 발생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해. 신뢰 인정을 안 해줬고요.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뢰 인정이 됐다. 판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판례적인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 나올 만한 얘기지 행정법에서 나오기는 좀 힘든 얘기들이에요. 다만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했어.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유도가 있었을 때는 신뢰가 우선시됩니다. 신뢰가 개인의 사익이 우선시됩니다. 라는 선지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이 선택한 거는 인정 안 해준다고 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 옛날에 MB 정권 시절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 한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막 손방울 돌면서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진짜 기똥차게 잘하는 걸 본 거야. 와, 정말 대단해.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봤었는데 거기서 수능 만점자가 그 테일러 아시죠? 미국인 테일러. 그분 진짜 똑똑하시잖아. 그분이랑 영어 그 수능 문제 풀기 해갖고 그분이 테일러 씨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원어민인데다가 미국인 중에서도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수능 만점자한테 배우고 있어. 막 그 테일러 씨는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수능 만점자가 와가지고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러면 가르치고 있더라고. 얼마나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근데 문제가 뭐야? 외국인 만나면 바로 프리토킹 돼? 안 돼? 안 돼. 우린 뭐가 안 돼? 말하는 게 안 돼. 말하기게. 듣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돼.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 왜? 우리 영어 수능 때 듣기를 하니까. 지금도 하죠. 듣기를 하니까. 근데 뭐를 안 해? 말하기를 안 해. 그래서 우리 영어에 대한 말하기를 이 회화를 육성을 하자 하고 입법 예고란 걸 때립니다. 입법 예고. 회화를 육성하자 하고 학교 교육 제도에다가 회화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수능 같은 데에서도 회화를 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회화 능력을 육성을 하자. 이거에 대한 입법 예고를 때립니다. 입법 예고는 뭐냐? 법을 제정한 건 아니에요. 제정한 건 아니고 야 우리 이런 법 제정하려고 해. 알고만 있어.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입법 예고라고 해요. 아직 의결도 제대로 안 거쳤고 그냥 의결 중인 거야. 의결 중인 거야. 자, 누가 난리가 났냐? 학원가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회화 학원 딱 하나 만들어 두면은 그래서 미리 그 자리 좀 파놓고 이름 좀 날려두면은 나중에 그 수능에서 진짜 회화 생기면은 우리 대박 나겠구나 하고 학원가들이 막 회화 학원들을 막 육성을 해요. 제일 어린 분 누구 있지? 친구 어려 보이네. 그 수능 때 회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치? 아직도 안 해. 얘네들 다 어떻게 됐을까? 다 싸그리 망해버렸어. 싸그리.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짜 회화학원 맨날 TV 뉴스에 광고에 맨날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회화하면은 나도 이런 것들 빼고 거의 없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야, 국가가 입법 예고까지 했어. 나는 이 입법 예고에 대해서 신뢰가 발생을 했다. 이 입법 예고 자체가 공적 견해 표명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아니 그래서 국가가 너한테 학원 하라고 시켰어? 안 시켰잖아. 그 요즘 애들 쓰는 말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 신뢰 인정 안 해. 공적 견해 표명 인정 안 해. 네 잘못이야.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사인이 선택했을 땐 공익이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이쪽으로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신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판례적인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례적인 거는 기억할 필요 딱히 없고요. 이 이론적인 부분만 쟁점을 삼아서 기억을 해줍시다.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은 어느 정도는 다 풀릴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 이렇게까지 하면요. 이 일반 원칙은 끝이 나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신의칙이라고 있어요. 신의칙. 이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내용은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표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의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 말 그대로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신의를 갖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를 갖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의칙이야.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신의칙이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신의칙 관련해서 쟁점이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냥 신의칙이란 표현은 이런 표현이구나 정도만 아셔도 다 해석이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공부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신의칙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권의 법리라고 해요.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 이 실권의 법리가 뭐냐? 권한을 상실했다는 거야. 권한 상실했다는 거야. 누가 권한 상실했냐? 이 국가 또는 행정부. 얘네가 권한을 상실했다는 거야. 무슨 권한을 상실했냐?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개업을 했어. 음식점 영업 허가도 받고 해서 개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조금 개업을 할 때 위법 사유가 있었던 거야. 위법 사유가 있었는데 나는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위법 사유를 고치기는 했어. 알고 보니까 이 소화기를 두질 않았다던가 소방시설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던가 그래서 나중에 고치긴 했어. 근데 일단 내가 영업허가 받았을 때 자체는 아직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버린 거잖아.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취소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20-30년이 지나도록 나한테 취소를 안 해. 그럼 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할까? 나는 이제 취소 안 당하겠구나. 국가가 이거 신경 안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30년 뒤에 갑자기 야, 너 영업허가 성립 시부터 하자가 있었네? 잘못됐었네? 그러니까 이 영업허가 취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내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다는 거야. 왜? 니네 국가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성실하게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왜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냐고. 니네가 성실하지 못한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니네가 성실하지 못한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실권의 법리라고 합니다. 이 취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이 국민한테 제재적 침입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이놈이 신의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실했습니다 라는 게 실권의 법리예요. 실권의 법리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이놈도 거의 안 나오지만 문제 나오는 판례는 뭐냐? 실권의 법리가 혹시 신뢰 보호에서 오는 건가요? 신뢰 보호에 근거하나요? 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신뢰 보호가 아니라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여기서 근거하는 원칙입니다. 신의칙에서만 근거하는 원칙이에요. 신의칙에서만. 신뢰 보호는 왜 인정 안 해줄까? 나한테 규칙 사유가 있잖아. 내가 영업허가 받을 때부터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나한테 규칙 사유 있잖아. 그래서 신뢰 보호 때문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신의칙 때문에요. 신의칙 때문에. 판례 하나만 그냥 더 하자. 신의칙 관련해서. 자, 공무원 갑씨가 있어요. 공무원 갑씨가 있는데 이분이 한 30년쯤 근무를 했어.
30년 근무했으면 이제 슬슬 퇴임 날짜가, 정년 퇴임 날짜가 다가오고 있을 때 아니야. 30년, 뭐 40년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은. 그러던 중에 갑씨가 자기의 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걸 안 거야. 그래서 호적 정정을 했어. 호적 정정을 했더니 나의 정년퇴직 날짜가 더 길어진 거야. 연장이 돼버린 거야. 이때 국가가 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갑이 불성실했다고 할 만한가 이게? 그냥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정년퇴직, 그 다음에 뭐 연금 이런 것들 있죠. 호적상 생년월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생년월일이 기준이야. 실제 생년월일이. 물론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년퇴직과 연금의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금 지급도 되고 정년퇴직도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뭐 했을 뿐이야. 아, 정년퇴직은 실제 생년월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침 호적이 잘못돼 있네? 정정해야지. 오히려 성실하게 일 잘한 거죠. 오히려 성실하게 일 잘한 거지. 그냥 하필 그랬는데 날짜가 연장됐을 뿐이지, 날짜가 축소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오히려 일 잘한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라는 판례가 나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일반 원칙에 대한 얘기들은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문법, 불문법에 대해서, 성문법은 물론 나중에 행정위법 파트에서 제대로 배우겠지만 대강의 사항들을 우리가 딱 배웠어. 대강의 사항들. 이제 말씀해 드릴 거는, 우리가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딱 내가 우리 법률 같은 거 생각해봐.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만들어야지 얍 하면은 바로 우리한테 적용되나요? 아니지. 우리 도로교통법 어땠어? 요번에 개정될 때? 그냥 개정되기 한참 이전부터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알아두세요.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맨날 얘기 듣고 살았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개정된 거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정이 된다거나 개정이 될 때 제정 뚝 하자마자 바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먼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공포란 걸 해야 됩니다. 공포.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국민한테. 지금 법이 제정 또는 법이 개정 또는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거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포를 먼저 해요. 공포는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예, 법률 같은 것들. 법령이라고 하면요.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아니, 법률만 얘기할게요. 법률만. 이제 의회 얘기도 해야 되니까 법률만 얘기를 할게요. 대통령이 공포를 해요. 대통령이 공포를 할 때는 관보에다가 게재합니다. 관보 게재. 그냥 뭐야, 그냥 자기 행정부 기관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신문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것다가 딱 싣는 거야.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 딱 실어주고, 그런 게 관보에 게재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대통령이 관보에 게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법으로 윤석열 처벌에 대한 법, 이딴 법 만드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이거 승인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주겠지.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 처음에 한 번은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법률형 거부권이라고 얘기를 해. 거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의회로 다시 넘어가.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합니다. 이 재의결을 통해서 다시 이 과반수 이상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넘어오잖아. 그러면 이때는 해야 돼, 대통령이.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공포를 안 해버려.
공포를 안 해버리면은, 물론 대통령이 잘못을 했지만 그냥 잘못했대 나쁜 놈 이러고만 있으면은 그 법이 공포되는 데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한테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외 규정을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할 때는 우리가 국회의장이 할 거야. 국회의장이 공포할 거야. 그럼 국회의장이 관부에다가 게재를 해서 똑같이 가느냐? 관부 아까 누구 거라고? 행정부 거예요. 행정부 거. 국회의장이 관부에다가 야 싫어 하면은 얘네가 싫을까? 안 싫어. 그러니까 이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2곳 이상에 게재하라 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곳 이상에 게재하라. 문제 치사하게 어떻게 나왔었는지 알아요?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이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똑같아? 아니지. 수도권은 경기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인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지? 그치? 수도권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실제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도 나왔었어. 그래서 이런 표현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공포했으면은 곧바로 이제 국민들한테 효력이 발생을 하느냐? 이 공포 이후에 효력 발생일을 따로 지정을 해둡니다. 보통은요, 그 공포를 할 때 몇 월 며칠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해놔요, 보통은. 근데 만약에 그 얘기가 안 써져 있잖아. 그러면은 20일입니다. 20일. 최소가 20일이거든. 최소가 20일이야. 그래서 안 써져 있으면 20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성이 높아. 그럼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30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숫자, 이 날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수들, 이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 숫자들도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근데, 자, 제가 이 OT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법 원리라는 것은 한 번 공부를 하면은 까먹질 않아요. 법 원리라는 건. 내가 한 번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1년 지나고 봐도 책을 딱 펼쳐보면은 아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하고 쓱 기억이 나. 우리 진짜 이게 법은 아니지만 영어 문법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진짜 이게 법은 당연히 아니지만 영어 문법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문법 배웠잖아. 그치? 지금 이제 와갖고 문법책 딱 보면은 어때요? 아 맞아 이런 거 배웠었지. 기억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죠. 내가 정확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막 수능 막 1등급 받고 이 정도까지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억은 막 스물스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독해는 여전히 안 돼. 독해는 여전히 안 돼.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 그게 다 보여.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야. 이게 법이라는 과목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법 원리는 한번 공부하면 까먹질 않아. 근데 이 행정법 중에서도 유난히 맨날 잘 까먹는 것들이 있어. 그게 날짜야. 이 날짜에 관한 것들은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놔도 내일 모레 되면 까먹어. 3일 지나면 까먹고 5일 지나면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날짜가 또 배울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 A4 하면은 A4에다가 정리를 해두면은 한 이만큼 될까? 글씨 포인트 그래. 글씨 포인트 폰트 한 이 정도 크기로 하면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외울 게. 얼마 안 되지. 근데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은 내가 문제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노트 필기를 할 때 뭐 맨 앞쪽 또는 맨 뒤쪽에다가 날짜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따로 체크를 해주세요. 따로 체크를 해주고 지금 당장 공부를 해도 좋아. 지금 당장 공부를 해도 좋은데 어차피 양이 얼마 안 되고요. 어차피 까먹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굳이
지금 공부해봤자 어차피 까먹을 거면은 나중에 시험 막바지 가가지고 그때 공부하셔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양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리 체크만 하시고요. 체크만 하시고 외워주시면 더 좋아. 외워주시면 더 좋지. 한번 까먹어서도 한번 외운 거는 다시 외울 때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더 좋기는 해. 근데 내가 만약에 영어 하느라 바쁘다 힘들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좀 나중으로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체크만 반드시 해주세요. 체크만. 아시겠죠? 그래서 20일, 30일로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시행일 이후에 효력 발생일 이후에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국민에게 법을 적용을 할 건데 이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소급 입법은 금지됩니다. 소급 입법은 금지됩니다. 소급 입법은 금지됩니다. 우리가 소급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소급한다? 이전에 발생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따져보겠다는 게 소급이에요. 이전의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한번 따져보겠다. 이 지금의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전까지 효력을 미친다. 이게 소급이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는 앞으로만 효력을 미쳐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장래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 행위 이후의 사건만 효력을 미쳐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행위 이전의 사건에까지 효력을 미치면 이걸 소급하는 효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급효. 자, 그러면 소급입법이란 건 무슨 뜻일까? 내가 행위를 해. 이때 행위를 해서 행위가 종료가 됐어.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됐어. 그럼 이 법 제정되거나 개정됐으면 법은 어디로만 효력을 미쳐야 돼? 이 법 제정 개정 이후로만 효력을 미쳐야 돼. 이거를 장래효. 근데 어떻게 한다고? 소급효라고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 제정 개정 이전에 이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법을 적용을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소급입법이에요. 소급입법. 이거를 해서 두 글자만 더 붙여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진정소급입법. 진정으로, 진짜로, 진짜 소급입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소급입법. 그러면은 가짜 소급입법도 있을 수 있겠지. 가짜 소급입법, 우리가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합니다. 부진정 소급입법. 가짜 소급입법. 부진정 소급입법은 어떤 거냐? 법 제정 개정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행위의 시작은 제정 이전이야. 제정 이전에 행위를 시작을 해서 제정 이후, 개정 이후에 행위가 종료되는 것. 이때 너의 전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을 적용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진정 소급입법이에요. 진짜는 아닌 가짜 소급입법. 부진정 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 같은 경우는요,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자, 만약에 법이 이런 법이 만들어질 거야.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건너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뜯겠습니다 라는 법이 만들어졌대요. 공익적인 사유가 막 많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법을 만들었어. 여러분 지금까지 손 들고 건넜어? 안 들고 건넜어? 안 들고 건넜어. 그치?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손을 들고 건너. 근데 법 제정 이전에, 법 제정은 지금 됐어. 그럼 지금부터 우린 손 들고 건널 거야. 근데 법 제정 이전에 너가 작년에 손 안 들고 건넜지?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 작년에 한 번 또 있네. 야, 작년에 너가 횡단보도를 한 2만 회를 건넜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들고 건넜네. 그래서 2만 곱하기 500만 원. 그거 돈 다 내. 이래버리면 우리 국민들 다 죽어 나가겠지.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진정소급입법 하면 어떻게 된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예측 가능성. 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질 줄 알았어? 몰랐어. 근데 갑자기 이런 법을 만들어서 나한테 적용을 하겠대. 나의 예측 가능성. 법이
법이 있으면은 나는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만약에 이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잖아. 그 법이 이제 존재해. 법이 존재하니까 난 그 법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 아, 내가 우회전을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우회전을 막혀버리면 나는 처벌을 받겠구나 라는 예측이 생겨. 근데 지금은 어때? 진정소급입법은 그 예측이 생길 수가 없어.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 국민은 항상 법만 보고 아, 나한테 이런 행위가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옛날에 왕이 통치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냥 갑자기 왕이 지나가다가 야, 볼펜 좋아 보인다, 내 거 안 뺏겨야 됐단 말이야.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법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 거 하면서 뺏어가는 거 못하게끔 막아야겠지.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예측 가능성이 생겼어. 아, 우회전에 대해서 막 사람 지나다닐 때 내가 우회전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겠구나 하는 예측이 생겼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우회전할 때 막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내가 적법하게 운행만 하면은 나는 처벌받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난 처벌받을 일도 없어 하는 신뢰가 생겨. 나한테 이제 처벌하면은 나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야.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진정소급입법 이러면서 막 그 이후에 법 개정된 걸 가지고 나한테 막 적용을 시키고, 내가 손 안 대고 횡단보도 건넜다고 나한테 500만 원 뜯어간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법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요. 왜?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더니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너까지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모르거든. 난 법을 이제 믿지 않게 돼. 법을 어차피 안 믿을 거면 어차피 나한테 너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법 만들어서 범법자다 라고 들을 바에는 난 진짜 범법자가 될래. 난 이제부터 법 안 지키고 살 거야. 이래버릴 수도 있지. 법적 안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진정소급입법은 어떻게 된다? 절대 금지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금지된다. 그러면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정소급입법을 한다면 허용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전혀 침해가 없어.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로 나오면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까지만 나오고요, 자세한 판례들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판례가 쉬운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쉽고 간단한 거야. 첫 번째,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 반민족 행위자 누구 말하는 거야? 친일파 새끼들.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재산 몰수하는 법.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법. 이 법 언제 만들었을까? 친일 행위 하고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일제강점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법 만들 수 있었을까? 바로 일본한테 찢겨 나가겠지? 어째 만들었어?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하고 나서 시간 더 지나서 대한민국 건립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법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법이야. 근데 누구에 대해서? 친일 행위자에 대해서, 친일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거잖아. 이것도 진정소급입법이지. 친일 행위한 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시작해서 끝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처벌한다. 이것도 진정소급입법이야. 진정소급입법. 근데 잘 생각해보자. 예측 가능성. 야, 나라 팔아먹는 행위를 했는데 처벌받을 거 당연히 예상 가지 않아요? 그쵸? 예측 가능성 지켰죠? 신뢰. 이놈들이 귀책사유있지. 이놈들이 잘못한 거지. 신뢰 주장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런 법 만들었다고, 그래서 얘네 처벌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아, 나는 법을 못 믿겠다, 나쁜 놈들, 이러고 법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지. 오히려 아, 입법자들 일 진짜 잘한다, 드디어 우리가 이 묵혀왔던 그 수건을 해내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겠지. 세 개 다 침해하는 바 없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그 독일에서
네, 독일 쪽에 붙어 먹었던 애, 2차 대전 때 독일 쪽에 붙어 냈던 애들 있잖아. 걔네 어떻게든 찾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아예 죽였어, 걔네는. 프랑스 애들은. 이 도망간 애들 있어. 남미로 도망가고, 남미 이제 오지로 도망가고, 밀림 속에서 살던 애 있었거든? 걔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였어요. 그거 얼마 전에 찾아내, 2013년인가? 그때쯤에 찾아내서 그 사람까지 어떻게든 찾아 죽였어. 우리 죽여? 안 죽여. 재산 몰수만 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뭐가 있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허용이 됐다. 합헌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18 특별법입니다. 5.18 특별법. 5.18 특별법. 누구?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걔네들한테 부도먹은 잔당들, 걔네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걔네 처벌 못했을까? 처벌할 수 있긴 했었어요. 내란죄라고. 내란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면 됐어. 내란죄랑 내란살인죄랑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었어. 우리 형법만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 얘네들 언제 한 거야? 전두환 정권 때 그때 했어. 그 다음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처벌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는 군사정권 다 무너지고 나서야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 이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린 거야. 몇 명은 다 지났고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 봤더니 한 사흘, 나흘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어떻게 얘네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요, 그냥 검사가 얘네 공소시효 지나서 내가 공소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하겠습니다. 딱 해버려요. 불기소. 이제 그 형사 쪽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불기소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 아, 그치. 그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쩔 수 없지. 말았을까? 아니지. 이 개새끼들, 이 검사조차 얘네 군사정권한테 돈 먹었다. 우리 법무부도 망했다. 이딴 얘기들 나오고 있겠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씨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 5.18 특별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 공소시효를 확 늘려버리는 법이야. 공소시효를 확 늘렸어. 얘네들만 대상으로 해갖고 공소시효를 확 늘려버렸습니다. 자, 똑같이 예측 가능성. 당연히 내란죄를 저지르고 그 내란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지. 그 다음에 신뢰. 야, 니네가 잘못했잖아. 니네가 귀책사유했잖아. 신뢰 어딨어? 법적 안전성. 이 법 만드니까 국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 입법자들 이제 일 잘한다. 오히려 칭찬했다고,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다, 합헌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부진정소급입법.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고 끌게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이 허용입니다. 다만 허용하되 이익형량하자. 우리가 법을 소급입법을 해야 될, 부진정 소급입법을 해야 될 그럴 공익적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소급입법 당함으로써 얘가 침해받는 신뢰, 사익이 있을 것이다. 이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 해봅시다. 원칙이 뭐라고? 원칙이 허용이야. 애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원칙이 허용이야. 다만 이익형량하다지. 이익형량부터 해보고 안 돼, 실패, 불가능 이게 아니라 일단 허용인데 그 다음에 이익형량하자야.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이거는 부진정 소급입법인데요. 일단 가능합니다. 라고 문제가 나와. 이익형량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나와.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나와. O야, X야? O야, O. 원칙이 뭐라고? 허용이라고. 맨날 애들이 이거 가지고 선생님 이익형량 해야 된다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면 틀렸잖아요. 가능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가능하다는 틀렸잖아요. 아니라고. 원칙이 허용이라고. 가능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요번 국가직 어려웠던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 그거는 10분 쉬고 보겠습니다.